이래저래 보면은 시장 내에 상승론자, 하방론자, 네. 약세론자 서로 항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네, 맞아요. 지금 딱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식 그 1월 말 이후로 거의 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도 올라가고 이러한 형태가 같이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 나타나면 안 되는 게 맞죠. 서로 다른 자산 방향을 가진 자산군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방향을 갔다라는 거는 셋 중 하나는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픈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주식시장에 잘못 봤죠. 뭔가 뼈 네, 말씀을 항상 주식시장에 잘못 보긴 덤덤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서로 양보할 기세가 없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라 생각하는데 주식시장도 여기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마다 주식시장 자기만의 논리와 데이터를 근거로 야 이거 더 이상 빠질 자리 아니다. 위로 더 땡겨도 된다. 이런 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채권 시장에서 반면에 어림도 없다. 연준 봐라 지금 금리 더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 논리를 하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군 시장 내에서도 서로 되게 의견 충돌이 좀 심한 장세가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떤 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오늘 네. 오셨을 텐데 일단 보니까 주제가 현 시장에 변한 것, 변치 않은 것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네네. 변한 건 뭐고 변치 않은 건 뭡니까? 변한 거는 1월 달에 우리 증시 상승을 만들어냈던 요인들이 대부분 다 되돌림이 됐던 거고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생을 하게 만드는 악재의 성격을 한번 뜯어보면은 작년부터 저희가 맞아왔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늘 같아요. 하던 얘기였다. 그렇죠. 맨날 뭐 CPI 보자. CPI에서 터지면은 그래 FMC 보자. FMC 터지면은 CPI 또 보자. 뭐 이게 지금 몇 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살짝 험악해지면서 또 이거 다시 뭐 2300 또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저하고가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을 봐왔던 그냥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네. 네. 증시 하단이 시원하게 깨지려면은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확률 낮은 사건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해볼만한 구간이다 아직도. 해볼만한 이렇게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률이 드릴게요. 낮은 사건이라면 코로나19 정도는 되는 사건. 코로나 같은 경우 거의 뭐 블랙스완급이고 확률 낮은 사건 하면은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래 이제 드디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한번 붙어보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정말 큰 사건이 되겠죠. 근데 그건 정말 지극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저희가 너무 스스로가 전략을 짤 때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의 주제가 현 시장 변한 것 대 변치하는 것. 변치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시달렸던 그 악재가 여전히 지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변한 거 연초에 시장 연초 랠리를 이끌었다가 네네. 지금 연초 랠리에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네, 변한 거 뭐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면 연준의 연내 금리나 기대감 많이 후퇴했고 그렇구나. 이제는 쑥 네. 들어갔네 그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거의 보시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때 발표되는 세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 때는 시장에서 이제 야 물가 어차피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더 봐서 뭐 하냐 이런 좀 분위기였는데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죠. 디스이즈 인플레이션이 됐죠. This is inflation. 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리가 좀 민감해지는 장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1월 달과 2월 달에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파월 의장이 그러면 그 읽다가 동사를 빼먹은 거예요. This is inflation을 갖다가 해야 될 때 is 빼고 disinflation 한 거예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파월 의장 요즘 보니까 네. 이분도 전략을 좀 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략을 했어요. 네. 바꿨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약간 좀 반쯤 농담 삼아서 간단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나 9월 FOMC 때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은 항상 시장의 기대감들을 차단해 버렸잖아요. 예. 니네 물가 지금 떨어졌다고 안심하지 마라.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다.
시장의 기대감을 차단하면서 중간중간 시장에 쇼크를 줬는데 시장은 그거 다 극복하고 잘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분도 그냥 개인적인 추정컨대 야, 이 말 이제 애들이 안 들어먹겠구나. 반대로 하자. 네, 시장에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가격으로 깨는 약간 이러한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발언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월 FOMC 때 보면은 끝났을 때 시장이 환호했던 게 딱 그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물가 내려가는 거 인정하고 얘네 금리 많이 안 올리겠다.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하겠다. 이게 시장에서 거의 통념처럼 형성이 됐었는데 불과 거의 2주 만에 많이 바뀐 것을 보면은 파월 의장도 어떻게 보면 의도했거나 아니면은 본인도 약간 역시표 역할을 했거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의원님 네. 그 약간 변한 것 중에 네, 그것도 포함되나요? 해 바뀌면서 뭔가 중국이 재개방, 리오프닝 하면서 뭔가 글로벌 경기에 보탬이 될 거야라고 했던 그 기대가 조금 약해졌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그거는 1월 달에 이미 있어. 그건 아직까지는 약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약해지지 중국,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아직 저희가 기다릴만 하다라고 기다릴만 보고 있고, 하다? 네. 뭐 이번에 양회 때 과연 이제 아. 어떠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지는 저희가 이제 뉴스 플로우를 추적해보고 2주 뒤에서야 좀 확인을 하겠지만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유지해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들어도 되네. 그러니까요. 첫 마디가 아, 우리 저 시청자분들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네. 아니고 아니 뭐 굳이 뭐 위험 관리는 해야 되는데 도망스포가 살짝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위험해. 다들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오셔서 네. 조곤조곤 백폭 네. 하시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확확 찔러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낙 또 온화한 표정이시니까 또 무서운 얘기를 하시려나 아니요. 저 긴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롱쟁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롱쟁이다. 근데 일단은 뭐 아까 악재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아예 악재가 없다기보단 들어보니까 네. 악재가 있어도 패턴화된 악재이거나 우리가 다 겪어왔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악재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정도의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악재를 무시하고 증시를 위로 계속 뚫고 빠른 시간 안에 뚫고 가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의 이제 하단을 지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 힘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인데 우리가 계속 이 매크로를 갖다가 계속 앞으로도 금년에도 이제 3월 이후에도 살펴야 되느냐. 왜냐 하면 말이죠. 이따 2부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아시죠? 제일이라고. 잘 아시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 왠지 딱 이미지가 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그분입니다. 네,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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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짜달시리 매크로냐. 네. 종목 잘 골라서 벌면 되지. 이제 매크로 그만 얘기하지 하는데 어떠세요, 한 의원님아? 저는 그 전략을 짤 때 저희도 보통 이제 저희 팀의 특성상 그리고 전략 애널리스트의 특성상 매크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탑다운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저도 지겹긴 하죠. 지금 맨날 똑같은 이슈니까. 예. 아니 온 국민이 매크로 했다니까요, 정말. 뭐 작년에는. 저 새벽에도 막 텔레 보면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 되게 더 많더라고요. 막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반인들 중에서 그만큼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작년부터 그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다들 대비하고 있긴 한데 네. 거의 똑같은 이슈로 지금 계속 되니까 이게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최소한 3월 FOMC까지도 매크로에 대한 좀 민감도 매크로의 증시가 종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우리는 매크로보다는 바텀업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크로 여건이 불확실한 건 맞는데 이미 알고 있는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이니까 그거를 뭐 저희가 매번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 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어차피 기존의 악재인 만큼 하단도 지켜주고 상단도 가두량 시장처럼 막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 이런 애들보다는 뭐 중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크로보다는 뭐 업종이나 종목 장세를 볼 거면 네. 거기에 반응하는 뭐 중형주, 소형주 그쵸. 거기에 쪽을 민감하게 보는 게 반응하는 낫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말 없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지수의 방향성 자신 굉장히 없으니까.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 의원님, 네. 저 뭐야, 크게 봐서 주식시장, 네네. 채권시장, 네네. 즉 주가, 금리, 그리고 환율, 외환시장 이 세 시장 중에 다 맞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고 5년물이 14.8bp, 10년물도 14.3bp 이게 거의 4%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금리가 하루에 4%를 뛰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네. NDF 시세는 많이 낮았는데 울렁울렁 하다가 그냥 뭐 전일보다 40점 빠진 네네. 그 정도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뭐 지금 NDF 시세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고 한데.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인플레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채 2년물도 전고점 열어 달러도 그냥 뭐 확 튀어. 네. 이런 와중에 주식도 튀고 있죠. 튀었었죠. 튀었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아주 막 주식시장의 종사자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도 하셨어요. 그 중에 맨날 주식시장이 틀렸다고. 네, 거의 자주 틀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번엔 틀리면 안 되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번에 틀려도 어차피 기존의 악재로 틀린 거니까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기존의 악재에 내성이 생긴 것도 있고 또 그 차트도 되게 잘 보시는 거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예전에 차트 할 때 공부할 때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 저도 뭐 되게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많이 잘 모르지만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이제 그냥 월봉 일봉 이건데 하나 좀 위안의 거리 이 불행 속에서 위안의 거리가 하나가 제가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조금 불안했던 게 차트가 좀 불안했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일간으로. 저희 보시면은 아마도 뭐 이 방송 보시면서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발 호재로 우리나라 증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이게 지금 확 뛰어 올랐었죠. 그랬죠. 예. 그 상태로 갭을 안 메우고 일봉 뭐 음봉 양봉 이게 거의 2, 3주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가격이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갭을 메우고 가는 게 맞잖아요. 저희 뭐 일생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술 먹고 취해서 필름 끊겨도 어떻게든 과거의 이제 기억들을 다시 메우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라는 것도 그 갭 같은 게 메우려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 못 메우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그 아일랜드 갭 그런 형태가 지금 최근에 등장했었다가 어제 이제 2,400 깨졌을 때 어느 정도 메워졌다. 라는 그러네요. 것도 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 세고 와서 설 연휴 이후에 그냥 팍 갭업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2,400을 올라서고 200일선도 열어버리고. 네네네. 근데 그러고 했는데 결국 그 갭을 어제 채웠네. 네, 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했죠. 어제 좀 이렇게 그때 발생했던 갭을 채웠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0일선이 지지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200일선 저게 이제 믿을 구석인데. 거기 그럼 저항선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 의원님은 그러면 지금 저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하고 지금 맞짱을 뜨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이크 윌슨은 S&P 살다 500 보니 이제 뭐 갑자기 글로벌 뉴스 플레이어들이랑 거물과 네. 한번 자웅을 겨뤄보는 장을 겨뤄보는 이제 할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네. 예. 마이클 윌슨은 자꾸 작년에 그 10월달에 10월 13일 날 9월 CPI 나고 나서 장 돌았는데 그때 저점 3천 뭐한 3천 금방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미국이.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아까 채팅창 보면서 네. 저도 이제 그 양식장이란 말이 눈에 띄었는데 네네. 채팅창에 해나님도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우리들 점점점 이렇게 써놓으신 네. 거예요. 네, 사실 가두리 양식장. 네, 근데 우리가 양식장을 떠올리면은 약간 생기는 느낌보단 거기서 되게 약간 영혼이 없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헤엄치는 그 아이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지금 약간 뭐 거의 네. 그런 분위기. 네. 특히나 기관분들 중에서도 되게
그 대형주들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딱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뭐 매크로보다는 바텀업 업종 종목 이런 거 봤으면 좋겠고 중소형주 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조금 네네네.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물론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만 네네.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양식장에 갇힌 그 어종이 된 것처럼 약간 네. 눈알만 댕그르르 굴리고 있거든요. 언제 좀 뚫리나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은 네. 없을까요? 약간 사심 채우기 방송 네. 같기도 하지만 네, 저 약간 같은 그 분들이 또 대형주에 있을 수 있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주로 그렇겠죠? 네. 네. 그 대형주 대부분 보통 아마도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다 반도체가 아닐까. 결국에는 대형주에서 네. 대장주가 그들인데 얘네들이 가려면은 저는 3월 FOMC는 좀 지나야지 좀 대형주들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월 일단 FOMC.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죠. 미국 고용 나오고 그 다음 주에 CPI 나오고 그 다음 주에 FOMC 매주마다 순차적으로 대형 이벤트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겹긴 한 이벤트긴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고 네. 그 과정에서 변동성 깨작이 있을 것 같아요. 고용 또 해석하는 거 가지고 시장에서 또 한 방 붙을 것 같고 또 물가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막 야 서비스 물가 아직 안 떨어졌다. 막 또 다시 유가나 이런 것들 뭐 에너지 가격 올라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논쟁들이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 그 두 개의 지표 이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3월 달의 끝판왕 3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50 할지 25 갈지 최종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FOMC 전날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어놓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 근거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3월 FOMC 50bp 인상설이 지금 뭐 새록새록 나오고 있고 네. 뭐 CME 패드와치 보면은 한때 뭐 1% 미만이었던 그 50bp 인상 확률이 최근에 뭐 거의 30% 가까이 네, 그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어요. 네. 이제 배제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할 수 영역이 왔던 거죠. 네. 근데 저는 25bp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연준 내에서도 지금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그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을 때 25bp 인상은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점도표를 좀 더 상향을 하면서 향후에 좀 인상 여지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점도표 같은 경우도 시장에 쇼크가 날려면은 그 12월 FOMC 때 점도표가 그때 중간값 계산해 보면 5.14, 5.17 대략 시장에서는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거다. 이제 상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향을 하면은 대략 뭐 5.3에서 5.4가 중간값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5.5가 최종 금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시장이 2월 달에 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가격 움직임에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끝나면은 그냥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5.5% 이상 최종 금리가 막 5.75, 네. 6% 되면은 저는 이제 다음 달 예정된 방송에서 사과 방송을 해야겠죠. 일단 생각으로 보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가정은 25bp 1대 한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양희신님 네. FOMC 때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당근 그때는 상방인데 네. 반대로 이중천정 찍으러 올라간 상태라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아, 이 말씀도 일리가 그쵸. 있네. 그건 맞죠. 그래서 3월 FOMC 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위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그 무렵에 FOMC 때 오히려 전고점 근처가면은 차라리 또 조심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죠. FOMC 전에 막 그 정고점이면 2,500선 그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피 기준 어느 정도 그 전량보 매도 포지션 청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 오버슈팅 된 만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현금이 내 계좌에 있으면은 FOMC 끝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던 간에 대처가 그 현금으로 대응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이 안 나오고 계속 그냥 답보 형태 가두리 양식장 된다라고 보면 FOMC 이전에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FOMC 끝나고 상방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FOMC 나오기 전에 가능한 분들은 네. 일정 부분 현금 보유하는 것도 추천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네. 저자 친필 사인 든 책도 하나 받았는데 주식 투자 생존 전략? 네. 생존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거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아니 이거 네. 이 바쁜 와중에 언제 또 책을 쓰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시간 줄줄이 짬 내서 거의 그러니까요.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거의 네, 영혼을 중간- 갈아서 네. 쓰신 거 아니에요? 그쵸. 1년이면? 중간에 그냥 도망갈 뻔해서 출판사 퇴근 나 못하겠다 하고 그냥 잠수 탈 뻔하다가 잠수 탈 예. 뻔하다가 그래도 끌려다니면서 그 집요한 연락에 이제 그 못 이겨서 결국에는 1년 만에 겨우 완성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제목을 축하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 생존 전략? 네, 아니 맞습니다. 좀 더 이렇게 약간 그 뭐야 흥행을 위해서 주식 투자 대박 전략, 네, 뭐 주식 100배 투자 수익 기법 막 이런 것들. 보장. 뭐 텐베그 발굴 기법 네. 무슨 뭐 아니면 주식 투자 팔자 고치기 네. 생존 전략이라니 우리가 뭐 생존하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근데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마음도 더 자극적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뭐 어디 가서 약 파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제목 좀 자극적으로 더 쓰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제도권 애널리스트에 있는 만큼 그래도 최소한의 그 상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얌전하면서도 나름의 좀 임팩트 있는 제목을 지었고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많은 재산 증식과 성공 투자로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관점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여기서 확실히 좀 밝혀주세요. 여기서 생존은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게 오랫동안 네. 그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네. 불려 나갈 수 있다. 지속해서. 오랫동안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자. 그냥 네.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 버티면 이긴다. 예,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기업 가치나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미국 나스닥의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가치를 믿고서 버티면은 언젠가 먹고 나온다. 이게 저희 장기 투자의 기본 논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나이브하면서도 달달한 그냥 이야기 같고 버티면 되는 건 맞는데 최소한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버티자. 네. 예. 지금 들어갔을 때 위로 먹을 확률이 40%인 자리와 70%인 자리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최소한 그 데이터와 지표로 그 가늠하고 구분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의지가 느껴지는 게 일단 일장의 주제도 눈에 띄는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써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인과 이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의 그쵸. 좀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네. 한 의원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0년, 21년 그러니 그 네네네. 코로나라는 그 상황 하에서 역대급 강세장이 네, 펼쳐졌었고, 그쵸.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또 부자 된 사람들도 많지만 네. 그때 또 뒤늦게 뛰어들어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걸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쵸. 저 그래서 이 예. 대상이 이제 기존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말고 코로나 이후에 나도 한번 주식 해볼까 했다가 잠깐의 강세장 기쁨 누리고 그 후에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가 이걸 쓴 게 작년에 하락 정도를 보면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월간에 10% 이상 빠지는 달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네. 뭐 IMF 한 달에 10% 빠져. 그렇죠. 한 달에 10% 빠진 IMF 카드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예전에 닷컴 버블 이런 때인데 작년에 한 달에 10% 빠진 달이 4번 있었어요. 예, 1년 2020 12달 중에 4번이 10%를 빠졌어요. 10% 빠진 게 네, 4번이요. 네 번? 마지막 12월 달이 9.5%니까 9.5% 정도 되니까 12월 달이 대략 10%로 칠 수가 있겠죠. 그러네. 2022년 1월 달에 10.56% 빠졌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도 13.15% 빠졌고 월봉 지금 찍어 보니까 9월에 12.81% 빠졌고 말씀하신 12월에 12월에는 마이너스 9.55니까 거의 10%네. 그렇죠. 4번 정도 빠진 건데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보고 좀 방안을 제시해 봤는데 일단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했고 만만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들 같은 것도 조금만 더 잘 챙겨봤으면은 야 이거 물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질 것 같고 연준 긴축 생각보다 빨리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뭐 사후적인 판단일 수 하겠지만 네.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었고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 봤던 저도 그랬었고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이제 애널리스트로서의 시장 잘못 본 것들까지도 같이 녹여가면서 일종의 반성문이자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좀 더 그 발전문 이런 성격으로 좀 책을 집필해 그래서 나갔다라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하시면서 네. 돌아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봐야 했구나.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면 그쵸. 그래도 그런 장에서 너무 혹독하게 추위를 겪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네, 마음으로 맞습니다. 써놓으신 네, 거예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친구들은 책을 읽어야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저 네네네. 우리 단골 우리 저기 날나님 라라라님. 네. 거의 저는 거의 매일 우리 라라라님 뵙는데 이 아이디로 주식시장 생존 전략 1 믿을 놈 1도 없다. 맞아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인플레이션 하는데 네네. 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에 연준도 잘못 많았어요. 맨날 뭐 일시적이었다며. 네. 일시적이었다 해놓고 말이지. 그렇죠. 연준도 잘못 있었죠. 제가 연준 믿었다가 작년에 터진 것도 있었고요. 네. 연준을 믿으셨어요? 일단은 좀 믿어야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은 저도 네네. 싸우기는 싫은데 네. 잘 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을 갖다 계속 워치하면서 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성명서에 뭐가 달라지나, 네. 뭐 전망을 어떻게 하나, 네. 의장이나 그 연준 관계자들이 이 말에서 네. 변하는 뭔가를 우리가 네. 쫓아는 가지만 네. 지금 장사 한두 번 하셨어요. 연준을 믿어? 그렇죠. 연준 믿지는 안 믿는 거예요. 싸우지는 말자. 연준이 싸우지는 말자. 믿지는 않는데 네. 싸우지는 말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 믿는 것 중 하나, 네. 그 중요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이거 정말 100% 신뢰성을 가지고 적중률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지표도 아까 역사적이게도 잠깐 점도표를 이야기했는데 점도표도 그것도 너무 자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데이터를 보고서 후행적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보시면은 분명 1년 전만 해도 연준의 2022년 금리 상단 3%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면 4% 넘어갔었고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 점도표 같은 경우도 지금 18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어가지고 만든 게 그 점도표라고 하는데 네. 그 점 하나하나의 영향력은 전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찍은 점이 제일 세겠죠. 그래요. 그런 점도표의 특성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나중에 전략을 수립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 이 실시간 채팅창을 저는 굉장히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네. 왜냐하면은 이 뭐 경제 방송도 그렇고 네네.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요즘 어지간하면 이제 실시간 채팅들을 하면서 예, 그렇죠. 이렇게 패널들이 소통하고 뭔가 또 재밌더라고요. 질문도 네, 받고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은 정말 저는 소중한 게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말씀은 클린하죠. 클린하죠. 네. 클린하고 맞아요. 여기 쓸데없는 얘기 없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못 보는데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보시면은 되게 여기는 예. 되게 나올 계속 재미를 제공해주는 채팅창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면도 있고 한데 가끔씩 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산만할 때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한 의원님. 우리 지금 이제 연준을 갖고 잠시 우리가 희화화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또 차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준은 잘못 많은 게 아니라 네. 연준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레끝님도 또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또 던져주셨어요. 미 연준이 안주거리 되는 게 더 위험한데 네. 연준 바보 취급당하는 게 더 무섭다.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의견도 주셨어요. 다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되게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그런 댓글 같아요. 서로 이제 탄력이 예. 있으시죠? 네. 네. 맞아요. 작년에 그래. 많은 고생과 좀 많은 경험에서 경험하셨던 우러나온, 그런 네. 댓글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건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뭔가가 어쨌거나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아는 그쵸. 기본적인 개념인데 네. 이럴 때는 현금이 아니고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기가 네. 주식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또 그때그때 다릅니까 또? 원래는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죠. 인플레이션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은 명목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실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숫자 그대로 반영된 명목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 이번에 영업이익 뭐 5조라고 이렇게 하지 우리 인플레이션 차감은 실질 영업이익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죠. 결국에는 그게 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증시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같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뭐 3%대 이하의 물가에서 했던 지난 뭐 15년, 20년간의 그 레짐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막 7, 8% 이렇게 고물가 시대로 갑작스럽게 돌변하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지금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계속 작년부터 악재가 되었던 것도 저는 이런 논리에서 기인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